최근 일본을 덮친 태풍 난마돌 뉴스나 SNS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태풍은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경험한 적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태풍의 위력은 중심 기압 96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35m/s, 최대 순간 풍속 50m/s로 일본에서 수십 년간 경험한 적 없는 큰 비와 강풍이 동반되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미야자키현에 폭우 특별 경보를,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해일 특별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위기 경보 발령이 떨어지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뭐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유리창 틈새에 신문지를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난마돌의 여러 대책을 머쓱하게 만들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에 목조강하게 지붕이 뜯겨져 날아가고 멀쩡했던 집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부상자, 실종자,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럼 뭐 드래그 패밀 태풍이 일본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는 건 좀 신기하기도 하고, 2022년 일본 태풍 피해 상황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태풍이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을 말합니다. 먼저 이 태풍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씀해드리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바다의 표면 온도, 즉 표층 온도가 26도에서 27도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태풍 생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큰 저기압은 아니지만 저위도에서 중위도로 상승하고, 이후 해상이 많은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 즉 액화하면서 내뿜는 액화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풍속과 강수량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 구름 중에서도 수직 방향으로 커진 구름을 정난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난운들은 많은 양의 비를 지상으로 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름이 만들어지면 수증기들이 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뜨거운 공기가 다시 저기압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더 많은 정난운들을 만들어내고, 상승하는 공기들은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받아서 회오리 바람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더 강력하고 빡센 회전력을 가지게 되는데, 원심력에 의해 하강 기류가 생기면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회오리 바람이 이후 초속 17m 이상에 도달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게 되다 보니 태풍의 세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태풍의 바람은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강하게 불어서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이라고 하죠. 아니 태풍이 왼쪽으로 도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도는 게 왜 더 센 거야?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태풍이 더 강한 이유는 태풍의 회전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 오른쪽 바람이 더 강한 것입니다. 또 태풍은 고기압의 진행 방향을 오른쪽에 두고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고기압은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그 기류에 좌우되는 태풍의 진로를 예보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 13일 03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달한 열대 저기압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았던 한 녀석이 급발진을 시작하는데요. 안녕, 나 14호 태풍 난마돌, 내가 찾아왔다고. 이 낌새를 파악한 일본 기상청은 이 열대 저기압을 태풍으로 해석하면서 14호 난마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난마돌이야? 아니 태풍은 이름들이 다 특이해. 먼저 태풍의 이름은 그 영향 반경에 위치한 14개 나라로 구성된 태풍위원회에서 각자 이름을 제출한 뒤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기상청에서 순서대로 그 이름을 정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어났던 태풍을 한번 살펴보면, 11호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 12호 무이파는 마카오, 13호 무르복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번 14호 난마돌은 그 태평양 섬 중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괌 있잖아요. 괌 아래에 있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라는 곳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의 TMI로 난마돌은 유명 유적지 이름이라고 하네요. 뭐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난마돌? 뭔가 귀엽지 않나요? 하지만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의 위력은 초강력 태풍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난마돌은 일본 영토의 남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일본 본토 기준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 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력은 중심 기압 96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35m/s, 최대 순간 풍속 50m/s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뭐 수치를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바람의 위력을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귀요미 수준인 초속 10m/s의 경우 우산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우산 뒤집어지고 에이씨 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뭐 요정도. 그 다음 20m/s가 되면 사람이 걷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자동으로 휘날리면서 캐리비안의 해적에 데이비 존스 스타일링이 완성이 되고, 몸이 왜소하신 분들은 바람에 밀려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이제 20에서 30m/s가 되면 간판이 날아가고 지붕이나 기어장이 뜯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30에서 40m/s가 되면 기차가 측면에서 바람을 맞을 경우 탈선할 수도 있는 위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최근 일본을 덮친 태풍 난마돌은 방금도 이야기했듯 중심 부근 최대 풍속 35m/s, 최대 순간 풍속 50m/s의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치는 일본에서 경험한 적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고 할 정도였고,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죠. 강풍으로 인해 건물 옥상의 광고탑이 도로에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고, 한 중학교 체육관의 지붕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거나 날아가서 인근 주택을 덮치게 되죠. 어제 저녁에 지붕 뜯기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어제 잠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바람한테 두드려 맞았어. 맞아, 나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 지붕이 없더라. 또 이렇게 목조가옥에 지붕이 날아가고 멀쩡했던 집 외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풍으로 주택가 유리 창문이 부서지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풍뿐만이 아니었죠. 태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비잖아요. 그런데 이번 태풍의 강수량이 미치고 날뛰는 수준이야. 지난 8월 100년 만에
만에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서울 강남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누적 강수량이 380mm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일본을 휩쓸음과 동시에 내린 비는 히로시마현 하스카이치시와 히로시마시 사이키구, 야마구치현의 이야코니시 등지에서는 24시간 동안 350에서 450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렸고, 그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미야자키현 미사토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나흘간 누적 강수량은 무려 약 1000mm. 1000mm 이거 가능한 거야? 먼저 미야자키현 미사토초에 나흘간 내린 비가 약 2달치 강우량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1000mm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이번에 태풍이 오기 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댐 100여 곳에 수문을 미리 열어 홍수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방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비가 내린 미야자키현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인근 강이 범람해 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잠겨버렸고, 하천 주변 지역은 지반이 무너진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규슈와 인근 야마구치현 하천 중 30여 곳이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니까 그냥 도시가 물에 잠길 위기인 거지. 아무래도 도시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는 건 주변에 있는 나무가 잠기기도 하겠죠. 그렇게 나무가 잠기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결국 계속되는 비에 산 곳곳에서 흙과 모래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복구해도 나아지질 않아. 비 때문에 토지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에다가 집까지 무너져 내릴 지경인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결국 일본 정부는 자위대까지 투입해서 쏟아져 내린 토사를 복구하기 시작했고,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게 되었죠. 와, 이 정도 상황인데 인명피해는 없었어? 뭐 일본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랑 연관이 좀 있잖아요. 아니, 매년 태풍에 지진에 이런 재난에 시달리는데도 잘 버티고 있잖아. 그 이유는 일본 정부나 국민 모두 자연재해에 대한 기본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도 남마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후쿠오카 현에서는 60대 남성이 산책로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었고, 강력한 바람에 노인분들이 버티질 못하고 넘어져 다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게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 간판이 낙하하고 지붕, 건물 같은 게 바람 타고 날아다니는 상황에선 인명피해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은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2년 9월 21일 기준으로 2명이 사망, 1명이 실종, 87명 부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비를 잘했다고 해도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나 일본의 태풍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피해 사례로는 정전 사례와 대중교통 운행 중단이었죠. 규슈 전력에 따르면 태풍의 영향으로 31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뭐야, 왜 갑자기 불이 꺼져? 핸드폰 후레쉬라도 켜봐. 어머, 이거 왜 이래? 우와, 바람 소리 뭐야? 나 진짜 무서워. 이거 어떡해? 일단 침착하고 그 옆집에 전화해서 거기 상황 어떻냐고 좀 물어봐봐. 에? 지금 전화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또 가장 먼저 태풍의 피해를 입은 규슈에서는 정전 피해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유철도 규슈 신칸센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켜버렸고, 후쿠오카, 오사카에 있는 사뇨 신칸센은 19일 하카타역에서 히로시마역 사이 구간 운행을 중단, 나머지 구간의 운행 횟수를 줄여버리죠. 철도뿐만 아니라 일본 항공과 전 일본 공수항공사도 770편의 결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풍 피해가 일본이 대비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오다 보니 각 지자체들은 900만 명을 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 확보를 요청하는 최고 수준의 재해경보와 대피를 권고하는 피난 지시를 발령했다고 하네요. 또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간 지역도 토사재해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그래도 남마돌이 예상 진로인 동해 쪽이 아닌 육지를 따라 북상하면서 예상했던 세력보다는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열도를 따라 일본 비스듬히 북동진하고 있는 남마돌은 도쿄를 비롯한 동일본, 북일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참, 이런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미쳤을 피해는 상상하기도 싫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상기후 현상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세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